비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젊을 땐 데이트를 망치는 불청객이었고 장사를 하던 시절에는 손님 발길을 끊는 원수 같았지요. 그런데 나이 70을 넘어서 보니 빗소리라는 건 사람 마음 깊숙이까지 파고드는 괴물 같기도 하고 위로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창밖은 이미 오래전부터 회색으로 젖어 있었고 해는 얼굴을 내민 적이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겨우 오후 3시. 저녁 준비를 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지만 부엌은 이상하게 적막했습니다. 나는 소파에 등을 붙인 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위를 두드리는 빗방울은 끝없이 떨어졌고 그 소리는 마치 북소리처럼 내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적막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살아오며 평생 시장 바닥을 지켰던 나는 소음 속에서 사는 게 익숙했거든요. 사람들 흥정 소리, 칼 부딪히는 소리, 손님 발자국 소리, 그런 것들이 내 삶의 배경음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빗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집안이 나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평생 손에서 일을 못 놨구나. 그날따라 그런 깨달음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이 정적이 나에겐 세상에서 가장 낯설고 두려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안의 고요를 칼날처럼 찢어놓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전화벨이었습니다. 낡은 유선 전화기가 내뱉는 종소리는 언제 들어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불길한 소식을 전하려는 전령 같았지요. 수화기 위로 표시된 발신자는 단 한 사람, 내 아들 태호였습니다. 이 시간에 보통은 퇴근 무렵에서야 전화를 걸던 녀석이었는데 한낮에 전화를 한다는 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니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보세요. 말끝이 다 닿기도 전에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뒤섞인 소음이 수화기 너머로 밀려왔습니다. 어디선가 방송 소리 같은 것도 섞여 있었고 사람들 웅성거림도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아들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단단히 겁을 먹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태호야? 무슨 일이야? 그 순간 아들의 목소리는 더 떨리며 터져 나왔습니다. 희정이가 다쳤어. 희정이라면 내 며느리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치다니 뭐가 어쨌다고?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갑게 떨렸고 가슴은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 아들은 숨을 제대로 고르지도 못한 채 내뱉었습니다. 시장 앞에서 미끄러졌대. 지금 병원 응급실이야. 팔이 양쪽 팔 모두 부러진 것 같대. 양쪽 팔 그 단어는 칼날처럼 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사람이 넘어지면 한쪽 팔을 짚는 게 보통인데 어쩌다 두 팔이 모두 부러질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내 의심을 꺾어버렸습니다. 나는 불이 나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겉옷을 제대로 챙겨 입을 새도 없었습니다. 지갑만 들고 현관문을 나섰지요. 현관 밖으로 나서자 비는 여전히 미친 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택시를 세웠습니다. 차창에 쏟아지는 빗줄기는 무수한 모처럼 내 마음을 핥히었고 차창 너머의 풍경은 모두 물감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제발 별일 아니어야 한다. 나는 속으로 수십 번 되뇌며 두 손을 꼭 모아쥐었습니다. 차 안의 에어컨 바람은 서늘했지만
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웠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신음소리, 간호사들의 다급한 발자국 소리. 그 한가운데 아들이 잿빛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으며 커튼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 태호야, 내가 부르자 녀석은 울상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떡해. 의사 선생님 말씀이 심하대. 수술해야 할지도 몰라. 그제야 나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커튼을 젖혔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 누운 며느리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양쪽 팔은 팔꿈치를 훌쩍 넘는 시퍼런 임시 깁스에 덮여 있었고 눈은 크게 부릅뜬 채 나를 바라보다가 곧 터져나오는 울음에 몸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그 흐느낌은 비명보다 더 날카롭게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며느리 이마를 쓸어내렸습니다. 차갑게 식은 땀이 손끝에 묻어났습니다. 순간 내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쿵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사의 말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절대 안정입니다. 2달은 꼼짝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정. 그 단어는 내 귀에 납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팔에 깁스를 한 채 혼자서는 밥도 먹을 수 없고 화장실도 못 간다니 앞으로의 2달이 내 앞에 놓인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진료실 문을 나서며 나는 얼떨떨했습니다. 수납 창구에 선 순간 손에 쥔 영수증이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줄줄이 적힌 비급여 항목들. 합계 금액은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컸습니다. 태호야,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단순 깁스 아닌가?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지금 돈 얘기야? 며느리가 저렇게 아파 누워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최신 소재로 해야 회복이 빠르다 해서 내가 제일 좋은 걸로 해달라고 했어.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 앞에서 돈을 아까워하는 못난 노파가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카드를 내밀던 손끝이 떨렸습니다. 기계가 긁히는 소리가 내 심장에도 생채기를 냈습니다. 평생 장사 미천을 모아 한 푼, 2푼 쌓아온 내 돈. 그런데 지금은 카드 한 장이 기계에 삼켜지는 소리가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며느리의 겨우 열린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천천히, 천천히 좀. 아들과 내가 양쪽에서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그녀는 마치 부서진 유리처럼 예민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한 걸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등에 식은 땀이 흥건히 배어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들은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며느리를 안방 침대에 눕혔습니다. 자기야, 이제 걱정 말고 푹 쉬어. 엄마가 다 해주실 거야. 그러고는 내 손을 덥석 잡으며 미안하다면서도 안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명히 이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맡아주시겠지. 나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아픈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목 말라요. 나는 얼른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빨대를 꽂아 입에 대어달라 했습니다. 죽을 쑤어가면 입을 앙다문 채 숟가락으로 떠넣어 주세요. 처음에는 불쌍하다 싶어 묵묵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물고도 눈빛은 도도하게 번뜩였으니까요. 내 손이 조금만 늦어도 좀 더 빨리요. 여긴 좀 긁어주세요. 왼쪽, 아니 오른쪽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명령조로 변했습니다.
가장 참기 힘든 건 화장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뒤처리 좀 부탁드려요. 그 말이 내 귀에 떨어졌을 때 나는 한동안 숨이 멎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러나 양팔을 휘감은 하얀 깁스와 울상지은 얼굴이 내 저항을 꺾었습니다. 나는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의 뒤를 닦아주며 치욕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태호야, 엄마가 도저히 힘들어. 하소연이라도 하면 아들은 내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희정이만 나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온천 보내줄게. 그 말은 마치 종이에 그린 온천 그림처럼 얄팍했습니다. 내 속에서 응어리가 조금씩 단단히 굳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신음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아들의 무심함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나는 그 틈에 깔려 보이지 않는 돌덩이를 짊어진 듯 숨이 막혀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 공기를 흔드는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전화벨이 아니었습니다. 안방에서 울려 퍼진 며느리의 날카로운 고함이었지요. 그 고함은 또 한 번 내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오후였습니다. 며칠째 내리던 비가 그치자 공기마저 눅눅하게 달라붙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며느리가 먹고 싶다던 냉면을 삶고 있었습니다. 끓는 물에서 흰 면발이 부드럽게 풀려나오고 차갑게 식힌 육수에 손을 담그자 뼛속까지 시린 청량감이 퍼졌습니다. 땀을 훔치며 면을 씻어내던 내 귀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김아준, 너 이리 안 와. 손에 쥔 젓가락이 덜컥 미끄러졌습니다. 안방에서 며느리의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팔에 깁스를 한 채 누워있던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나는 황급히 손을 닫고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8살 손주 하준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협탁 위에는 물컵이 넘어져 보리차가 흥건히 번져 있었고 며느리는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아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물을 멋대로 따르래. 이거 다 흘렸잖아. 너 때문에 팔 더 덧나면 내가 책임질 거야. 엄마 목마를까봐. 하준이의 목소리는 모래알처럼 가늘고 떨렸습니다. 작은 눈에는 금세 눈물이 차올라 금방이라도 터질 듯 했습니다. 나는 얼른 아이 쪽으로 다가가 손등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그만해라.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섞여 낮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아이는 잘못했으니까 혼 좀 나야죠. 며느리는 삐죽 입술을 내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죄책감보다 불만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잘못이라니? 목마른 엄마 위에 물 따라 주려던 게 무슨 큰 죄야? 내가 하준이만 했을 때 어미한테 물 한 잔 떠준 적 없었나? 내 말에 며느리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에는 여전히 얄미운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울먹이는 하준이를 끌어안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어깨가 내 품에 닿자 뜨겁게 떨리는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아이의 머리칼에서는 땀과 책 냄새가 뒤섞여 났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 마음 할머니가 다 안다. 나는 아이를 꼭 안고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이 다시 고요해진 무렵 나는 작은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낡은 문지방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하준이가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작은 몸이 내 품에 안기자 아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왜 우니? 묻자 아이는 망설이다가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픈 거 거짓말이에요. 그 순간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아이의 속삭임이 내 귓속에서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낮에 저 혼낼 때 팔로 저를 가리켰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밤에 화장실 가려고 봤는데 팔을 막 돌리고 있었어요. 나는 숨이 멎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순간 스쳤던 며느리의 흠칫하는 몸짓, 터무니없이 비쌌던 병원비, 아들의 어색한 효자 노릇,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듯 하나의 끔찍한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아픈 사람의 엄살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짜고 친 치밀한 연극이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 그리고 저들의 거짓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 밤 나는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 가슴은 얼음처럼 식어가다가 다시 불길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탓인지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만은 얼음처럼 차갑게 깨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쌀을 씻으며 나는 물속에 손을 담갔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듯한 냉기가 손끝에서부터 팔뚝으로 번져 올라왔습니다. 내 마음속도 그 물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요. 할머니, 오늘은 뭐예요? 하준이가 졸린 눈으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맑고 투명했습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늘 북어국 끓여야지. 속이 풀리게. 입에서는 다정한 말이 흘러나왔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깁스를 한 채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던 모습, 그리고 아이가 말해준 깁스를 풀고 팔을 돌리던 장면.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눈망울에 담긴 진실은 어떤 증거보다도 분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며느리를 부축해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아들이 바쁘다며 회사로 향한 탓에 둘만의 외출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며느리는 유난히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차가 덜컹거리면 팔이 아파 죽겠네. 나는 창밖만 바라보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을 알고 나니 그 모든 몸짓과 표정이 어설픈 연극처럼 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물리치료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치료사가 반갑게 맞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그가 사모님이라 부르는 말투에 낯선 친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잠을 못 잤어요. 팔이 너무 쑤셔서요. 나는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치료사가 며느리의 팔을 살피는 척하며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기계는 윙 하는 소음을 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루함과 따분함이 가득했지요. 그 순간 내 심장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연극의 무대였습니다. 나는 일부러 능청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 그런데 팔이 저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정말로 뼈가 부러진 게 맞나요? 그 순간 며느리와 치료사의 눈빛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얼굴에 떠오른 당황함을 감추려고 애쓰는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엑스레이도 보셨잖아요. 큰일 날 뻔하셨죠. 치료사가 급히 웃어넘겼고 며느리는 불끈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 하시면 제가 얼마나 서운한지 아세요? 제가 아픈 걸 의심하시는 거예요? 나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습니다. 에구, 늙은이가 괜한 걱정을 했구먼.
겉으로는 순순히 물러난 듯 보였지만 내 마음속엔 굳은 결심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택시 안 며느리는 창가에 기대 여전히 신음소리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 스치는 풍경이 흑백 필름처럼 메말라 보였고 빗방울 자국이 남은 유리창 너머로 흐린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내 가슴 속에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요. 그날 밤 방 안에서 나는 낡은 자개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40년 전 시장에서 좌판을 펴던 시절부터 써온 장부가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콩나물값 몇백 원, 두부값 몇천 원까지 꼼꼼히 적혀 있는 종이들. 그 위로 땀에 젖은 내 젊은 날의 냄새가 되살아났습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내 피와 살, 내 청춘이 묻은 돈을 감히 저들이 노리다니. 나는 장부를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연기를 되갚을 차례다. 저들이 속임수를 꾸몄듯 나 역시 완벽한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를 연기할 것이다. 그리고 틈을 파고들어 반드시 저들의 거짓을 폭로하고야 말리라. 그 순간 바깥에서 파리 한 마리가 창에 부딪히며 윙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어 그 작은 벌레를 내보냈습니다. 내 인생을 짓누르는 더 큰 거짓도 언젠가 반드시 내쫓아야 한다는 다짐처럼 말이지요. 그날 밤 나는 불을 끄고도 오랫동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귓전을 찔렀습니다. 그 소리가 내 심장의 고동과 겹쳐져 마치 폭탄이 째깍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 그 결심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말로만 떠들어서는 소용없었습니다. 저들은 뻔뻔하게 발뺌할 것이 뻔했고 아들은 오히려 나를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 손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쥐어져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장바구니 대신 낡은 손가방을 들었습니다. 집을 나서자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골목길은 싸늘했습니다. 이른 새벽 특유의 비린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멀리서 빵집 굴뚝에서는 첫빵 굽는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나는 전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졸린 눈빛 속에서 나 혼자만이 이상하게 또렷하게 깨어있는 듯 했지요. 향한 곳은 용산 전자상가였습니다. 평생 장사꾼으로 살아왔어도 저런 기계 덩어리들 앞에서는 언제나 낯설고 위축되었습니다. 불빛이 번쩍이고 전선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복도. 젊은 상인들이 바삐 움직이는 소리가 내 발소리를 더욱 작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뭘 찾으세요? 20살은 됐을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작고 티 안 나는 녹음기 같은 거 있을까요? 순간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나이 먹은 노파가 무얼 하려는지 알 리 없겠지만 그는 말없이 진열장 안쪽에서 손가락만 한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예요. 버튼만 누르면 바로 녹음 시작이고요. 다시 누르면 멈춰요. 그 작은 기계는 내 손바닥 위에서 차갑고 묵직하게 놓였습니다. 나는 돈을 건네고 상자를 꼭 쥐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그 차가움이 마치 오래 벼려온 작은 칼날 같았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분노가 이제는 무기가 되어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며느리는 소파에 기대어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깁스한 팔을 높게 치켜 세우며 과자 봉지를 집어달라 했지요. 나는 묵묵히 봉지를 건네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연극을 이어가거라. 무대 뒤에서 내가 조용히 커튼을 걷어 올려주마. 아들이 출근하자마자 나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거실 쿠션의 지퍼를 살짝 열고 그 안에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쿠션 솜 사이에 묻혀 들어가는 순간 작게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같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손끝에 남은 미세한 떨림이 내 긴장감을 말해주었지요. 어머님, 점심은 어떻게 해요? 며느리가 부르는 소리에 나는 일부러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물 좀 묻혀놨으니 배고프면 챙겨 먹어. 나는 잠시 친구한테 다녀와야겠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근처 시장 골목에서 몇 시간이나 서성였습니다. 콩나물 한 봉지, 두부 한 모를 사면서도 머릿속은 오직 거실의 녹음기에만 붙들려 있었습니다. 3시간이 지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서 문고리를 잡은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쿠션 속에서 꺼낸 녹음기를 이어폰에 연결했습니다. 처음엔 정적만 흘렀습니다. 과자 부스럭거리는 소리, 드라마 대사 소리뿐. 심장이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역시 헛수고였나? 그러나 곧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정아, 나왔어. 그 뒤를 이은 며느리의 목소리는 내가 알던 그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하루 종일 연기하느라 피곤해서 미치겠어. 순간 내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말은 번개처럼 나를 관통했습니다. 연기 그렇지, 연기였구나. 아들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엄마 완전히 속은 것 같아. 곧 집이랑 상가 다 우리 거가 될 거야. 나는 더 이상 호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귓속에서 폭탄이 터진 듯 웅웅거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앉아 작은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담긴 목소리는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들은 부정할 것이고 증거가 약하다며 빠져나갈 것입니다. 나는 눈을 감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영상이다. 그들의 거짓을 눈으로 보여줄 영상이 필요하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소리 속에서 나는 마치 전쟁을 앞둔 북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를 다시 찾은 건 이틀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단호한 발걸음이었지요. 낡은 운동화 끈을 힘껏 조여매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이건 싸움이다. 살아남으려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한다. 가게 주인은 내 얼굴을 알아본 듯 피식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또 뭘 찾으세요? 나는 지갑을 쥔 손을 꼭 움켜쥐며 대답했습니다. 눈이 필요하네. 작아서 아무도 못 알아채는 눈. 그 눈이 내 집안을 지켜야 해. 그가 내민 건 평범한 탁상시계였습니다. 하얀색 플라스틱 몸체에 검은색 디지털 숫자가 깜빡이는 그저 흔한 물건. 그러나 유리판 안쪽에 아주 작은 렌즈가 숨어 있었습니다. 요즘 아기들 지켜보려고 많이 사요. 밖에서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사용법을 배우느라 땀이 맺힐 정도로 집중했습니다. 버튼 하나하나, 연결 방법 하나하나가 낯설었지만 내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눈이야말로 내 억울함을 벗겨줄 유일한 무기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시계를 거실 장식장 위에 올려뒀습니다. 먼지 쌓인 도자기 인형 사이에 슬그머니 끼워두니 누구도 그것이 카메라라고는 의심하지 않을 자리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나는 내 방 불을 끄고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화면 속 거실은 낯설게 보였습니다.
낮 동안의 분주함과 달리 밤의 거실은 모든 소리를 삼킨 채 불길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화면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멍하니 드라마를 보는 며느리, 졸린 듯한 하품, 간간히 과자를 집어먹는 손짓뿐. 내가 괜한 짓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목덜미를 파고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버텼습니다. 사냥꾼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림이라 하지 않던가요? 그리고 드디어 네 번째 밤,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안방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로 며느리의 그림자가 스르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어나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내 손끝이 떨려 화면을 놓칠까 두려워 스마트폰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잠시 주위를 살피던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깁스로 단단히 감겨 있어야 할 오른쪽 팔이 붕대를 풀며 쑥 빠져나온 것입니다. 팔을 쭉 뻗고 돌리고 스트레칭까지. 뼈가 부러진 사람의 몸짓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이어 왼쪽 팔마저 같은 방식으로 풀려나왔습니다. 양팔이 완전히 자유로워진 순간 며느리는 마치 긴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팔을 휘두르며 웃었습니다. 아, 시원하다. 그 목소리는 비명처럼 내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는 냉장고 문을 열어 맥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탁 하고 들려온 개봉 소리와 동시에 시원한 거품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손에는 과자 봉지가 들려 있었지요. 그동안 팔이 닿지 않는다며 나를 부려먹었던 바로 그 찬장에서 꺼낸 것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맥주 한 손, 과자 한 손, 드라마를 보며 낄낄거리는 모습은 환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화면 오른쪽 아래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려 제대로 눌렀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빨간 점이 반짝이며 깜빡이는 순간 심장이 뜨겁게 뛰었습니다. 잡았다. 나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30여 분 뒤 며느리는 과자를 다시 찬장에 숨기고 깁스를 다시 팔에 끼워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꼼꼼하게 붕대를 감는 손길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다시금 불쌍한 환자로 돌아가는 그 순간 나는 치를 떨었습니다. 저토록 능숙한 연기와 거짓 앞에 내가 몇 주나 속아 넘어갔단 말입니까? 영상은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내 며느리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분노로 달아올랐고 정신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지만 내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끝이다. 이제 끝을 보자. 거실 가득 며느리의 민낯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던 그 밤, 나는 침대에 눕고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내 손 안에 쥔 스마트폰은 마치 뜨겁게 달궈진 숯덩이 같았지요. 숨만 크게 쉬어도 귓가에서 며느리의 웃음소리와 맥주 따는 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가장 두려워한 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아들 태호. 그 아이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이 거짓된 연극에 어느 정도나 발을 담갔는지가 나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혹시 희정이 꿰매 빠져 어쩔 수 없이 동참한 건 아닐까? 내 안에는 여전히 마지막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뼈에 사무친 배신감을 안겼지만 그래도 피부치 아들이라는 마음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직접 진실을 듣기로. 그리고 그날 저녁 며느리가 약을 먹고 잠든 틈을 타 아들을 서재로 불러들였습니다. 서재 안은 오래된 나무장 냄새와 눅눅한 종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흩어진 서류와 잉크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나는 의자를 돌려 앉아 아들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태호야. 내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순간 움찔하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는 품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리자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의 눈빛에 스치는 불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방 안에 울려 퍼진 건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는 나밖에 모르는 아들 바보라서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게 되어 있어. 조금만 참아. 곧 집이랑 상가 다 우리 앞으로 넘어올 거야. 내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바닥을 향했습니다. 서재 안의 공기는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를 기다렸습니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 한마디만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건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과는커녕 증거를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니. 그게 지금 내가 할 말이냐?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태호는 연신 고개를 흔들며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이건 다 희정이가 제가 억지로 끌려 들어간 거예요. 어머니는 돈도 많으시잖아요. 그냥 우리가 조금 미리 받아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나중엔 다 제 것이 될 텐데. 그 말이 내 귓가를 찌르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차피 내 것이 될 재산이라.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겁먹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태호야, 내 말 잘 들었다. 이제 알겠다. 너는 내 아내만큼이나 탐욕스럽구나. 내가 괜히 마지막까지 미련을 가졌지. 내 목소리는 이미 어머니가 아니라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 같았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너와 나 사이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서재 문을 열고 나올 때 뒤에서 아들이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잠깐만요.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 어깨 위에 남아있던 모성의 그림자가 그 순간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 방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는 서늘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키워낸 괴물 같은 아들을 마음속에서 지워내는 마지막 장래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는 갈비찜과 잡채, 해물전까지 내가 온종일 정성 들여 만든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풍기는 냄새는 따뜻했지만 내 마음속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내려질 최종 심판의 무대였으니까요. 어머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희정은 은근히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호는 내 눈치를 살피면서도 기대에 찬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내 입에서 재산이라는 단어가 나오길 기다리는 눈치였지요. 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꺼낸 스마트폰을 텔레비전에 연결했습니다. 순간 화면 가득 거실의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살금살금 걸어 나온 며느리의 모습. 양팔의 깁스를 능숙하게 풀어내며 스트레칭을 하고 맥주를 따 마시며 과자를 집어 먹는 장면까지 그대로 재생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희정의 얼굴에서 피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태호 역시 숟가락을 떨어뜨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너희들의 진짜 얼굴이지. 식탁 위 공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이어서 작은 녹음기를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는 부동산 담보대출 서류와 박 사장이 준비해준 가짜 매매 계약서를 차례로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엔 너희가 내 등 뒤에서 주고받은 목소리가 담겨 있다. 이건 사문서 위조 증거고 이건 사기 미수 증거다. 당장 경찰에 넘겨도 할 말 없는 명백한 범죄야. 희정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눈물은 애절하기보다 추악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난 것에 대한 공포가 뒤엉킨 울음이었지요. 태호는 차마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앵무새처럼 어머니만 되뇌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계약서를 들어 그들 눈앞에 던지듯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매 계약서다. 어제 이 집을 팔았다. 이제 이 집은 너희가 발붙일 곳이 아니다. 그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희정은 절망 섞인 비명을 질렀고 태호는 내 서류를 빼앗아 읽다 결국 손에서 떨고 왔습니다. 말도 안 돼요. 엄마 어떻게 우리 몰래. 내 것이냐? 이 집은 내 평생의 땀과 눈물이 배인 내 역사다. 너희는 벽돌 한 장, 먼지 한 줌도 가질 권리가 없어. 그 순간 박 사장이 앞으로 나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사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사기와 위조 혐의로 곧장 경찰에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온정으로 퇴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틀 안에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법대로 할 겁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희정은 울부짖으며 바닥에 쓰러졌고 태호는 허공만 바라본 채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틀 주마. 그 안에 이 집에서 사라져라. 그 후의 일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짐을 싸며 욕설과 눈물이 오갔지만 결국 이사 트럭에 실려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나는 현관 앞에서 지켜봤습니다. 트럭 소리가 멀어질수록 내 어깨에 얹힌 돌덩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빠랑 엄마 안 와요? 겁에 질린 눈으로 묻는 손주를 나는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안 와. 이 집은 우리 둘의 집이야. 할머니가 다 지켜줄게. 그 순간 아이의 작은 어깨가 안도하며 힘을 풀었고 나는 그 따뜻한 체온 속에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 뒤 나는 집안을 싹 새로 고쳤습니다.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던 안방은 벽지와 장판을 모조리 뜯어내고 손주가 좋아하는 하늘빛 페인트로 다시 칠했습니다. 새 책상과 장난감을 들여놓자 방은 곧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손주가 파도에 발을 적시며 모래성을 쌓을 때 나는 뒤에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켜낸 건 돈도 집도 아닌 바로 이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느 겨울밤 우리는 거실에서 코코아를 나눠 마시며 옛 앨범을 펼쳐봤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 좌판에서 웃고 있던 내 모습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태호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 아기는 누구예요? 옛날에 할머니 아들이었단다.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을 보며 나는 앨범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는 손주와 내가 함께 써내려갈 미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흰 눈이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은 지난 장마와 분노의 기억을 덮어주듯 세상을 환히 밝혔습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지키고 싶었던 건 재산이 아니라 내 자신과 소중한 일을 끝까지 품어낼 힘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내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참된 평화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주의 숨결과 함께하는 우리 집 거실은 세상 어디보다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